건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은 김태현 변호사가 재판이 있으셔가지고 아쉽지만 참석을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분과 함께 저까지 해가지고 그냥 내 남자의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진행합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장식 현근택 변호사 오늘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지지난주였나요? 그 보수진영 유튜버들이 뭐 이런 얘기 한다 하면서 이준석 전 최고가 이제 약간의 이제 좀 비판적인 느낌으로 매운맛인데 그 너무 매우면 또 못 먹는 맛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조용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하시니까 똑같은 말 하셨더라고요. 문 대통령도 사면 대상이 될 줄 모른다. 그랬더니 이제 뭐 여권에서도 당연히 그렇고 뭐 상당히 지금 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어떻게들 보셨어요? 일단 신년 기자회견 일단 누구부터 좀 들어볼까요? 저기 신 변호사님? 신년 기자회견이요. 그것부터 뭐 조용 원내대표 뭐 얘기도 좋고요. 신년 기자회견 이게 참 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아무것도 그냥 다른 전략적 고려 없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그냥 얘기를 한다, 이런 믿음과 신뢰의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름. 근데 실제로 그랬는지 진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 건지 전략적 계산을 하고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으나 효과는 매우 전략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윤석열, 최재형 두 분에 대해서는 이제 딴짓 하잖아요. 그러면은 딱 배신자 캐릭터, 배신자 프레임에 딱 들어가게 생겼어요. 일단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로 정리를 해버렸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감사원에서도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 근데 그런 신뢰에 벗어나는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은 다 배신자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믿어졌는데 라고 하는. 근데 지금 이게 좀 유리한 것 같지도 않은데 김학의 그 출국 금지 관련해서 거기 뭐 절차상의 위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뭐 수사를 통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 되겠지만 명확한 어떤 정치적 의도로 읽힐 수 있는 법무부 압수수색 이틀째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어제 오늘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러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대통령 지지율, 대통령 후보로서의 지지율은 제가 보기에는 계속 빠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사실 그 검찰과의 갈등 국면에서는 어떻게 해도 졌어요, 여권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냥 대통령께서는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보면 추미애와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는 오히려 견제구를 던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왜냐면은 아니야. 오늘도 지금 보세요. 아니 그거는 이미 진판이고, 그러니까 거기 끼어들지 말라, 축차 투입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오늘도 보면 지금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유시민 씨가 대형 홈런 하나 쳤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1년 전쯤에 이제 선거 앞두고 검찰이 나를 이제 사찰하고 이렇게 뭐 계좌 추적하고 이렇게 했다, 노면 재단을 했다 이렇게 하더니만은 사과문 썼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정치에 대해서 입을 닫겠다라고 이제 항복 선언까지 한 건데, 저는 사실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검찰에 대해 가지고 여권이 제기한 모든 공격 수단이 사실상 무의로 돌아간 상황이고, 하다못해 유시민까지도 이제 사실 정치적 발 안 하겠다고 이렇게 사과문 쓸 정도면은 대통령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아니 나 갑자기 순간 듣고 있다가 잠깐만 이제 장식이 형이 결국에는 장식이 형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이제 해가지고 대통령이 사실상 이제 윤석열이랑 무슨 최재형한테 배짱 걸어놓은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항복 선언이고, 그 다음에 그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추미애와 아이들 그리고 임종석 이런 사람들이 괜히 윤석열이나 최재형 자극하는 거 앞으로 막겠다 이런 거예요. 아니, 전혀. 보세요. 저는 예언합니다. 만약 윤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 다른 방식의 행위를 하잖아요. 이런 어쨌든 대통령이 해놨던 이 프레임 바깥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잖아요. 국민들이 뭐 저런 그 정도 했으면 하면서 배신자 프레임으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윤 총장 바로 지금 물론 이건 이제 추미애라는 대립형이 빠졌기 때문에 관심도나 주목도가 떨어진 것이기도 한데 최근 어제 오늘 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지지율 쭉 10% 초반까지 다 내려갔어요. 그 얘기도 이제 조금 이따가 할 거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정말
그냥 속내를 그냥 얘기를 한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정치적으로 전략적 효과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가둬놓아버린 듯한 느낌을 좀 받으셨다는 의견이고 이제 이준석 전 최고는 그게 항복선언인지 가둬놓은 건지 조금만 지나면 바로 드러나고. 알겠습니다. 제가 아니 근데 갑자기 그 유시민 장관 얘기를 제가 정신 안 차리고 있었으면 이준석 최고의 치고 빠지기. 잘한다. 검찰 건드리다가 성공한 사람 없어 지금. 자, 제가 보기에는요. 현 변호사님요. 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런 거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간에 이제 우리가 봐온 성정상.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 뭐 이렇게 막 정치를 오래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막 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보면 굉장히 말도 적고 근데 이제 원칙을 지키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이게 가르마를 산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아마 검찰총장의 역할, 감사원장의 역할 그런 걸 그냥 얘기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평소에 생각, 정치적인 중립성, 뭐 독립성 중요하다 이런 얘기한 건데 사실은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그다음에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 이 부분도 사실은 어찌 보면 굳이 이제 할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한 거는 저는 아마 좀 이제 어차피 임기는 마칠 거고요. 7월 때까지. 그리고 정치를 뭐 하냐 마냐 말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뭐 여당 후보라 그랬지만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더라도 벗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비판하는 측에서는 이제 뭐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니까요. 비판하는 측에서는 뭐 제대로 된 사과도 하나 없었고 이거 약간 이거야말로 유체이탈 아니냐. 사실 뭐 추미애 장관과의 이런 문제는 결국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 그거는 뭐 사실 그냥 넘어간 거 아니냐. 거기에 이제 또 주호영 원내대표의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그 부분도요. 생각하세요? 아까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나 아니면 본인의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 그런 거를 이렇게 나서서 어찌 보면 이제 조용히 불러가지고 뭐 배우 조정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 전에 이렇게 보면은 어찌 보면 원칙대로 그냥 하는 거죠. 법무부는 법무부를 하고 검찰을 하는데 결국은 아마 관여한 게 이제 제가 했다는 그거잖아요. 제가 했다는 게 결국 관여한 거 아니냐, 승인한 거 아니냐. 사실은 맞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절차적인 어떤 강조 선동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마 그거를 뭐 올렸는데 그러면 결제를 안 하거나 그럴 스타일도 아니시고 제가 보기엔 그냥 뭐 대통령의 본인의 역할을 그냥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항복선언을 봤던 이유가 뭐냐면은 본인의 스탠스를 바꾼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추미애 장관이 이제 뭐 감찰하고 징계하고 난리칠 때 결국 징계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직 처분을 최종 인가하고 제거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때 그 징계 사유가 뭐였습니까? 정치적 중립성이랑 그다음에 그 판사 사찰 문건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만약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이 뭐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처럼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셨으면은 그 징계 사유에 대해 가지고 명백하게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의사를 밝히셨어야 돼요. 징계권자로서. 근데 그게 아닌 이상 그때는 맞다고 생각했다가 지금은 이제 좀 상황이 불리하니까 이제 말을 바꾼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사실상 더 이상 이 판에 껴서 제가 아까 항복선언을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더 이상 윤석열 아까 그건 동의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안 건드리니까 윤석열 지지율 내려가잖아요. 저도 그 예측을 했었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대선에 가기 위해서는 이 갈등 관계를 벗어났을 때 뭘 보여줄 게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국면을 대통령이 원래 전략적으로 선택했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무슨 뭐 빗장을 쳤다니 이거는 장시경이 너무 아전인수격 해석한 거야. 그거는. 이거 뭐 각자 의견이 다르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굳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아전인수할 이유는 없고 하여튼 굉장히 전략적이다 이런 걸 느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더 결과적으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로 넘어가려면 이낙연 그 대표가 이야기했던 사면론에 대해서 사실 그 전체 기자 뭐라 그래요? 기자회견이요. 신년 기자회견. 거기에서 사실 굉장히 강한 이야기가 사면론에서 제일 센 얘기를 저는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제 마음을 말씀드리자면 하고 그리고 사실 그 신년 기자회견의 가장 핵심 아젠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던 건 사실 그 사면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정치인은 사면에 대해서 이 그 두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 거의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말한 걸로 만들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놓고 이낙연 대표와 선긋기에 들어갔다 뭐 이런 해석까지 나올 정도로 강경한 발언이었으니까. 선긋기까지는 아니고 사실 이분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김태현 변호사는 이게 느긋백이 서로 조율이 돼서 그렇죠. 먼저 운을 띄운 거다라고 했고
내가 보기에는 문재인 그건 대통령 아니었던 성정상 것 같아요. 그건 아닌데 네. 내부적으로 검토한다라는 기류가 있으니 검토는 항상 하는 거니까 검토한다는 기류가 있으니 본인이 선수를 친 것일 수 있겠다. 저는 딱 그 예측이 맞았다고 봐요. 그래서 대통령은 정확하게 손절을 한 거죠. 말하자면 거의 사면론에 그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는. 예, 그 이슈에 대해서 손절을 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난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솔직히 갑자기 당신도 감옥 갈 수 있고 당신도 사면 대상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사면해라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사면을 못하게 하려고 결과적으로는 도저히 두 대통령을 사면할 수 없는 구석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정치적 효과는 결과적으로. 그냥 주무시기 전에 보수 유튜브 한번 보신 거지 그거. 아니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이야기 뭐 이준석 전 최고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되긴 할 것 같아서. 뭐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보수층 전반에서 그런 어떤 얘기가 회자되고 있고 그게 주류적 아이디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보수 유튜버들이 돈 된다 생각해서 그거 받아서 방송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문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이제 사실 권력형 비리에 관련된 부분에 뭐 다 있을 거라 확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 사실 그런 강경보수적 입장을 받아들이셔가지고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진짜 개인의 그런 어떤 판단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쨌든 제1야당의 원내대표시다 보니까 감옥을 보내려고 해도 조용히 보내야지 무슨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갈등 관계를 만들 필요는 없고 박근혜 대통령도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기에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요. 얼마나 그 두 분 싫어해가지고 진짜 감옥에 보내고 싶을 사람 많았겠어요. 하지만 그게 표면화된 거는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 잡혀가지고 예를 들어 최순실이라는 사인에게 권력을 상당히 위임했다든지 이런 사유가 나오면서 야권에서 탄핵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었던 거지. 그때 그냥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싫다 해가지고 탄핵이니 감옥이니 이런 얘기 먼저 하고 다녔으면은 그게 그 당시 야권 지금의 여권에게 도움이 안 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무리 싫어한다 하더라도 저는 뭐 탄핵이니 아니면은 뭐 감옥에 보낸다느니 뭐 감옥에 보니까 사면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뭐 그런 그 얘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쯤에 야권에 유리하지 않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장이 이렇게 딱딱 계단을 밟아갈 때 경고한 것이지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그랬잖아요. 지지율 하락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 최순실 터지니까 뻥 올라간 거지. 네. 지지율이 내려가는 추세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대통령을 감옥 보내고 싶다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최근에 요 몇 달 사이에 보면 주호영 대표 발언이 갑자기 뾰족뾰족해져 갑자기 상당히 튀는 수위가, 발언들을 하세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대구 아재의 한계를 못 벗어났다라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재보궐선거 이후에 예. 말하자면 이 비대위 체계가 뭐 다음 대선까지 쭉 김종인 비대위 체계가 갈지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일단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비대위는 끝나게 돼 있다고요. 네. 언젠가는 끝나게 되는데 네. 그 이후에 본인이 당대표 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당권을 한번 쥐고 싶으니까 갑자기 발언이 센 발언을 하면서 빅스피커의 역할을 하고 싶다. 네, 존재감을 빅스피커로서 존재감을 계속 확인하고 싶은 거죠. 이 두 가지가 주호영 원내대표의 갑자기 잘 가다 갑자기 한번 팍 튀고 하는 이런 발언의 원인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광고 듣고요. 예, 저희 또 본격적인 이번 주 이야기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정치인싸 함께하고 계십니다. 차기 대선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아까 이제 신장식 변호사님도 운을 살짝 띄워주시긴 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가 독주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등 여론조사 전문업체 4곳이 지난 18일부터 20일에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하니까 이재명 지사가 27%, 이낙연 대표가 13%, 상당히 격차가 많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도 10%대 초반으로 상당히 거의 뭐 한 10% 정도 나왔더라고요. 예, 그렇게 좀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이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추이 어떻게들 보고 계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이준석 전 최고, 윤석열 총장은 역시 별 이슈가 없다 보니까 빠지는 거다. 뭐 이렇게 보세요?
뭐 예고한대로 결국에는 이 싸우는 과정에서 주목도 곱하기 이제 호감도인데 사실 주목도가 이제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거거든요.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안철수 대표를 보면서 놀란 건 뭐냐면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이제 대선 지지율을 상당히 낮게 유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의 시대는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결국에는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한 다음부터 다시 또 이제 그 인기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치인은 어차피 그 잠재 지지율이 있는 사람들은 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도 이슈를 잘 타면 다시 이제 부상할 것이다. 잠재 지지율은 갖고 있다고 보시는군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까지 이제 다만 지금의 이제 대중적인 호감도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번에 이제 그 보수층은 또 다시 이제 멘탈의 혼란 한번 겪은 게 뭐냐면은 보수층 중에 보면 이제 재벌 사면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재벌에 대해 가지고 관대한 어떤 그 경제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윤석열 총장이 또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또 이 재판을 겪고 나니까 어쨌든 또 지금 이제 구속이 됐죠. 그러니까 뭐 격려 전화도 돌렸다 그러고 또 이렇게 한다는 걸 보니까 이게 잠깐 그렇지 역시 윤석열은 저런 사람이었던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거기다가 또 이 사면 문제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게 주제로 뜨다 보니까 맞아 근데 사면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럼 감옥 갔지? 윤석열 때문에 이게 또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몇 주 전부터 지적했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대선 나올 때 보면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의 지지층의 어쨌든 그런 그 신뢰를 얻는 거. 이 적절한 표현이 뭐야? 브레인워시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머리를 한번 씻어버릴 만한 그런 주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할 만한 게 압축된 7월달에 만약에 이제 사임을 한다 그러면은 그 압축된 이미 야당은 경선 절차 시작했을 텐데 그렇죠. 그때 압축된 시간 안에 윤석열이 과연 문재인과 싸우는 역할 말고 과연 경제 안보 교육에 있어가지고 그 매력적인 안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정치인으로서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검사가 나와가지고 교육 얘기하면 그게 사실 그 전환이 스무스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검사가 나와서 경제 얘기하는 게 갑자기 스무스하진 않아요. 윤석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부터 해서 어쨌든 그런 어떤 측면에 있어가지고 대선 후보는 갑자기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항상 얘기하는 게 다른 정당 때 저희가 반기문 그거를 한 달 안에 해보려다가 다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게 이렇게 그 투표의 특성을 크게 보면 뭐 대체로 맞아 돌아가던데, 그러니까 총선은 회고적 투표를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지. 이 정치 세력이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난 총선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회고적 투표. 여기는 아직은 안 됐어. 아직은 반성이 덜 된 것 같아.라고 하는 응징 투표, 회고적 투표의 성격이 강했다면 대선은 전망적 투표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우리 한국 사회를 이 정치 세력이 또 이 사람이 한국 사회를 어디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중심에 두고 전망적 투표를 하는데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전망적 투표의 전망을 보여주기가 사실상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뭐 이준석 최고의 분석이 저는 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나 그 이런 식으로 아예 그 검사 출신이 한 방에 권력의 위로 올라가는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두 테레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극한으로 사회 혼란이 극에 달하고 그걸 때려잡을 건 사정기관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국민적 인식이 생겨야 되는 건데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것까지 이제 혼란이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네,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어찌 보면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 있어요. 지지율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제 이재명 지사가 국회의원을 안 했잖아요. 그럼 그렇죠. 당내에서 어느 정도 자기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을 많이 만들 것인가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결국 호남이나 우리 당원들 그중에 이제 친문의 지지를 얼마나 받을 거냐 문제인데 최근에 보니까 약간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게 예전에는 뭐 누구누구 의원들이 모인다는 얘기는 좀 들었었거든요. 저도 뭐 10분이 된다, 뭐 7분이다, 뭐 10분이 된다 이랬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오픈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명목은 물론 이제 경기도 뭐 당정협의 이걸 명목으로 잡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매주 아마 뭐 이렇게 모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밖으로 드러낸다라는 거는 이제 이 정도면 오픈해도 되겠다라고 그렇죠. 본인들이 어느 정도 느낀다는 거죠. 그 됐다는 것이고 또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호남이나 이제 결국은 친문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게 굉장히 어찌 보면 중요한 이유인데 사실은 그것도 지금 뭐 이재명 지사 스타일이 지금 뭐 기본소득이나 기본 뭐
주택이나 이게 다 뭐 성남시장 때부터 다 해오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 스타일이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누가 뭐 하라 그래서 하고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 또 아니잖아요. 일단 뭐 좀 마이웨이에 좀 가까운 그렇죠. 스타일이죠. 본인 예. 색깔이 강한 편이니까 결국은 아마 당내 어느 얼마나 이 지지 세력을 넓히냐는데 그래도 최근에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서 좀 이렇게 물론 뭐 광주 의원도 지지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분들이 나오면서 아마 당내에서도 이낙연 대표 쪽이나 아니면 뭐 정세균 측에서도 견제가 많이 들어가는 게 결국은 이제 보궐선거 끝나면 바로 우리도 어찌 보면 이제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라서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늦출 때가 아니다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럼 민주당은 지금 어때요? 지금 이 지지율 추이에 조금 술렁이는 분위기입니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술렁인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이 중요한 장면이 대통령 기자회견 하던 날 이낙연 대표가 당사에서 10분 정도 듣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광주 일정 때문에 내려갑니다 하고 내려가셨어요. 내려가서 일성이 뭐였냐면 저는 광주 전남의 아들입니다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호남 지지율이 이번 주에 나온 지지율 조사 다 봐도 호남 지지율이 역전됐어요. 이재명 지사가 호남에서 이낙연 대표보다 한 10% 이상 많이 나오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다가 광주 광산구청장 출신의 민형배 의원이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해버렸거든. 호남에서. 예. 예. 이 국면이 굉장히 이제 이게 넘어가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이제 호남까지 골든크로스 같은 예. 이미 돼버렸다고 이미 지금 보시는 돼버렸고 거네요. 예. 전국적 지지율에서 차이가 있고 수도권에서는 압도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아는 바로는 소위 이제 몇몇 여전히 과거 이제 뭐 친노 내지는 친문 이런 쪽에서 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규합을 한다거나 이 카드를 한번 넣었다 뺐다 해보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 자가 발전의 흐름들이 여기저기 좀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재명 지사가 누구요? 여기에서 압도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변호사님 지지율을 누구요? 아니, 정치일사에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대명사 이런 거 쓰지 마요 좀 우리 제발. 무슨 있어요. 보니까 힌트만. 딱 이렇게 네? 오랫동안 정치를 못하다가 복귀하신 분이 준비를 하고 있다. 이광재 전 지사 얘기하시나요? 아니 저는 그런 얘기는 한 적은 없고요. 어쨌든 근데 이광재는 의원 되셨잖아요. 네. 저는 근데 이거는 봐야 될 게 저는 이낙연 대표가 결국 호남의 표를 받아가지고 후보가 되고 그로 당선되겠다는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안 되는 길을 가고 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게 지금까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등도 빼놓고는 예를 들어 새누리당 후보가 이제 민주화 이후에 대구 출신이 당선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확장성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건데 왜냐하면 TK나 그 호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몰표 주고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출신이고 거기에 이제 다가가는 후보라는 게 뭐 실제적으로 그렇게 대중적으로 큰 매력이 없는 상황이 생겨요. 이재명 지사 아까 이제 장시영도 언급했지만은 가장 큰 장점은 수도권 표를 뺏어올 수 있는 소구력이 있다는 거죠. 과거에 MB가 그랬죠. MB가 TK 포항 출신이긴 하지만은 오히려 TK 주류라기보다는 약간 수도권에서 먹히는 후보로 이제 강했던 것이고 오히려 박근혜 그 당시 TK 주류로 인식되고 있었고. 자, 노무현 문재인 모델은 뭡니까? 결국 호남 후보가 아니라 PK 후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PK 표를 조금이라도 땡겨올 수 있는 사람이 민주 진영이 어쨌든 좋은 후보다 이런 결론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민주당 표 나올 곳이 호남에서는 상당히 많은 표가 나올 걸로 예상되고 이미 이재명이 나가든 이낙연이 나가든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는. 수도권에서 조금이라도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한 건 사실인데 거기서 이제 이낙연 지사를 친하게 이제 호남 가가지고 전통적 당원표를 잡겠다는 거거든요. 뭐 일단 경선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중요한 근데, 거죠. 당내에서의 경선이 더 중요하지. 이게 뒤집어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똑같은 전략을 구사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거울 반대편을 딱 보잖아요. 그럼 TK가 가지고 태극기 부대를 땡겨오겠다는 거랑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 호남에서도 호남이란 단어에 자극을 받아서 움직일 정도의 진짜 골수 당원이라 그런다면은 그분들한테 맞는 이 짠 메시지를 계속 던지잖아요. 그럼 이낙연 대표는 어느 순간에 그 보편적인 유권자층의 정서와 괴리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면에 봤을 때 이제 완전히 수세에 몰렸구나. 저는 그런 생각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태극기 부대랑 등치하시기에는 조금 비교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아마 반대 의견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태극기 부대가요. 제가 이렇게 얘기처럼 아니 사실 요거까지 마저 들을게요. 태극기 부대가 예를 들어서 뭐 잠시만. 요 인석 촌 태극기 부대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폭력적인 시위를 하고 극우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태극기 부대의 일부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태극기 부대라고 하면 뭐냐면은
박정희, 박근혜에 대한 굉장한 향수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그냥 무한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분들이에요. 근데 아까 호남의 그런 골수 당원이라 하는 분들은 뭐냐면은 이낙연 대표가 가가지고 예를 들어 5.18이라든지 DJ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역 정서와 밀접한 메시지를 계속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데 수도권이나 아니면 일반 보편적인 민심과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태극기 부대 하면 무슨 뭐 극우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이전에 그건 더 넓은 범위로 태극기 부대가 존재해요. 제가 보기에는 뭐 광주에 그럼 당원들을 태극기 부대랑 비슷하게 얘기하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인구는 350만이니까 호남 다 합쳐서 그냥 대구 경북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당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크죠, 되게. 당연히. 당원들 한 민주당 서울 입장에서. 경기권에도 많고요. 그럼 한 반 정도나 보는데 이낙연 대표가 일단 거기서 국회의원을 했고 거기 출신이고 전남도지사도 했고요. 그럼 당연히 자기가 본인이 어렵다고 생각할 때나 아니면 때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정치적 기반을 그렇죠,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는 거고 사실은 그게 베이스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호남에서의 지지율을 뺏긴다거나 아니면은 이걸 지키지 못하면 뭘 도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저는 뭐 정상적이라고 봐요. 근데 그거를 뭐 태극기 부대까지 비교하는 건 아니 잠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실 전에 이제 그 사면론이 나왔을 때 이거 이낙연 대표에게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되게 이반되는 그런 의견일 확률이 높다는 걸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번 지지율 하락에 저는 그 영향이 있었을까라는 궁금증도 조금은 들더라고요. 근데 자유롭지는 못했을 것 같다. 많다. 그럼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가 뭐 정치를 꼭 지역은 아니지만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호남은 지지를 얻고 영남이든 아니면 충청도와 연합을 해서 뭘 하든가 아니면 진보는 내가 지지하니까 그 다음에 중도층을 내가 좀 얻어서 뭐 집권을 하겠다 이런 이제 큰 그림일 텐데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거기에서 저는 아마 뭐 사면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좀 전제가 잘못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도 반대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100% 찬성을 하지 않더라도. 근데 뭐 80, 90% 이상 대부분 아마 이 얘기 나오자마자 우리 당 의원들도 그렇고 뭐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호남 쪽 사람들도 좀 서둘렀다는 느낌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언제 시기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르게 나와서 제가 보기에 많은 영향을 큰 오판이죠. 사실 중도층이 사면론을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중도층한테는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토끼도 산토끼도 다 잃은 꼴이 된 거죠. 지금. 중도층이 사면론을 싫어해요. 상당히 큰 지금. 실착이 하나 나왔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사실 저는 이번에 제가 지난번 지적했잖아요. 뜬금포로 이거를 이낙연 대표가 1월 1일 날 얘기하자니 12월 30일에 왜 손학규 대표가 얘기했을까? 그리고 이낙연 대표 옆에 지금 계속 이제 기자들이 취재하는 게 뭐냐면은 정대철 대표랑 어떤 이런 연관관계가 있느냐.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가 취임할 당시에 이제 동교동계 이제 사실 복당에 대해 가지고 뭐 도울 거냐 아닌 거냐고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때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은 지금 이낙연 대표가 2021년에 정치를 하면서 내는 메시지의 결이 딱 뭐냐면요. 예전에 동교동계, 상교동계 이럴 때 상도동계 이럴 때 수준의 어떤 정치적인 문법들 있잖아요. 대통령을 사면하면은 국민 통합이 된다. 뭐 이거 거의 도구마처럼 받아들여지는 건데 사실 논리관계 따져보면 왜 그런지 잘 몰라요. 아까 이제 장시경이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 대다수는 이제 그런 정서를 가지지 않거든요. 예전에야 이제 뭐 영호남 갈등의 측면에서 뭐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했겠지만은 지금은 그거랑 약간 다른 차원의 어떤 국민 통합의 메시지가 필요한 것인데 그 올드한 문법이 어디서 나왔느냐? 결국에는 그런 올드한 분들의 조언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이낙연 대표랑 손학규 대표 친한 건 알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그러면은 이낙연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의 행보가 이해 간다. 아까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이질적인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호남과 그다음에 사면론 이거는. 근데 사면이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그 동교동계 정도의 불림을 들으실 분들의 나이대에서는 사면하면은 국민통합이 된다 정도의 그런 논리 구조가 먹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호남에 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건 동교동계 관성이라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낙연 대표의 그 뒤에 어른거리는 그 동교동계의 그림자가 굉장히 지금 제가 젊은 사람 봤을 때는 올드해 보인다 이 정도 지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요 얘기까지만 듣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그 지지율 반등의 계기 어떻게 좀 잡을 수 있을까? 내지는 이낙연 총리 측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 지금 현 대표 측에서는 지금 사실 쉬운 상황이 아니게 돼버렸는데 이미. 이거 좀 반등의 계기 어떤 식으로 좀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뭐 쉽지 않다. 몇 번도 더 얘기한 것 같은데요. 아니 선거 이기는 거죠. 부산
서울 다 이기면 이낙연 대표한테 당연히 이낙연 대표 공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 대표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궐선거가 중요하다. 당 대표를 물론 이제 그만둔 다음에 선거는 되지만 아마 뭐 뛰시겠죠. 네. 이 선거에 만약에 이기면은 당연히 이낙연 대표한테 모든 공이 돌아가고 아마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선거를 질 경우에는 다음 대선도 어쨌든 어려워진다라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를 잘 이겨낸 지도자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 당 대표가 되는 것이 이낙연 대표에게 당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유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의문부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당 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면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 반등이나 지지율 출렁거리는 것에 대한 조급증을 버리셔야 돼요. 말이 굉장히 요즘 세지고 있거든요. 이재명 지사한테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간다. 네네네네. 옛날에 저 민주노동당에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렇죠. 비판했던 거였는데 이거를 이상하게 갖다 쓰셨어요. 원조는 이쪽이에요. 민주노동당 쪽이었는데 여튼 그건 말이 좀 거칠어지셨단 말이에요. 엄중낙연만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민주당 지지자들 얘기 들어보면 이해찬 대표 얘기를 자꾸 해요. 딱 뭔가 이렇게 딱 중심을 잡고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가르마 빡빡빡 타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당대표의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대선 후보의 일주일 하루 단위의 지지율 출렁거리는 거에 너무 일희일비하시면 안 된다.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말씀하신 대로 선거에서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중심을 잡고 가는 것. 그렇게 해야 당대표 임기 후에 대선 후보로서의 자기 성과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네.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보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어떤 예. 정치인든지 자기의 가장 큰 마켓이 어디냐, 그러니까 나를 지지해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어디냐를 보고 거기에 맞게 이제 자기들이 메시지 내는 게 중요하다 보는데 제가 이제 뭐 저는 유승민 대표랑 정치 자체하지만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해. 아까 이제 대구화재 얘기 나왔지만은 유승민의 가장 좋아하는 지지층은 젊은 사람에게 있는데 네. 가끔가다 대구화재스러운 게 튀어나오기도 한다. 맞아요. 그럼 그때가 이제 가장 틀어지는 지점이고 있던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는 계기거든요. 저는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낙연 대표에게 그럼 지금 주 마켓이 어딜까를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하는 게 좀 싫은데 대통령은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사실 이낙연 대표의 가장 큰 고객층인데 틈새 시장이 될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친노예요. 노무현 대통령부터 이어진 친노 감성으로 이어진 분들인데 그 친노 감성을 가진 잠재적 마켓에다 지금 동교동계 감성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약간 처방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낙연 대표께서 대통령이 예전에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 시절에 어떤 식의 발언과 어떤 식의 스탠스로서 그 지지층을 붙잡았었는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해 보면은 이 표현 자체는 점잖으신데 이슈에 대해서 되게 강했어요. 표현들이 뭐 탄핵 문제나 이런 것도 그렇고 굉장히 좀 그 친노 감성이 묻어나는 강인함이 약간 있었거든요. 메시지에서. 근데 그게 이낙연 대표는 약간 안 보여요. 지금 보면은. 자, 말만 그러면은 세지. 지금 뭐 말 나온 김에 어쨌든 지금 우리 현 변호사님 얘기하신 대로 보궐시장 선거가 워낙 중요한 이슈 아닙니까? 양쪽 당 그리고 뭐 여야 제1당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모든 공당들에게 되게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매주 빠지지 않는 어쨌든 메인 디쉬가 조금 오늘 늦게 나왔으니까 짧지만 굵게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안모닝의 대표 시간이었구나. 예? 안모닝의 시간이었구나. 예? 아니 그 먼저 이제 안철수 대표가 자꾸 이렇게 야권 통합 경선을 제안을 이제 먼저 하는 또 모양새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뭐 승복 서약을 받자 뭐 이런 제안도 했고, 근데 지금 어쨌든 야권에서 가장 지금 많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건 안철수 대표인데 조금 지금 서두르시는 게 아닌가. 그랬더니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계속 아니 우리 3월에 얘기하자고 지금 약간 지금 이런 모양새거든요. 어떻게 지금 또 지난 일주일 서울시장 경선 패턴 보셨어요? 이제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이준석 최고가 이러는데 모든 초조함의 발로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만약에 막 지금 이제 지지율도 모이고 사람도 관심 갖고 나는 관심에서 멀어지고 내가 주도하던 판이 이게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 역할을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잘했다고 봐요. 사실은 당의 중심으로 가야지 자꾸 단일화하자 얘기 가면 결국은 거기 나올 사람도 없고 나와봐야 사실 흥행도 안 되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번엔 굉장히 이 안철수를 상대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그 이런 거잖아요. 그 이제 소위 안잘알류가 이제 보는 거는 안 대표가 결국에는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거는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장만 먹고 나중에 이제 대선 가가지고 또 이제 다른 소리 해가지고 제3지대로는 할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가능성을 지워야 되는데 안 대표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행보들이 제3지대로는 계속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 정계 개편으로 또 끌고 들어가려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거부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거거든요. 예. 전 이건 나쁘지 않게 봅니다. 다만 이제 제가 그러면 안 대표 입장 생각해 보면요. 이 기싸움을 좀 더 했었어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바로 그 정말 전선을 후퇴를 많이 하신 거죠. 바로 퇴각한 거거든요. 네. 제가 약간 제가 안 잘할 입장에서 좀 민망할 정도까지 후퇴를 해버렸어요. 안 대표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요. 근데 사실 입당 빼고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거꾸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후반부로 갈수록 입당 빼고 다 하는데 그럼 입당을 왜 안 해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밀릴 때까지 밀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히려 저는 이건 긍정적으로 본다. 예. 앞으로 이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여기서 긍정적으로 본다는 건 국민의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 저는 사실 여기까지 오는 게 너무 고통스러울 거 예상했거든요. 안 대표가 사실상 이제 그 비가역적인 단일화까지 이제 가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너무 이렇게 많이 그 이 정도면 저는 공간을 너무 많이 내준 게 됐다. 저는 이 정도면 안 대표가 나중에 시건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비가역적인 단일화가 이제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결국 이제 아까 이제 현근택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김종인이라는 안자라리 세팅이라는 판도 여기까지가 이제 온 거다 이렇게 보고 이제 수순이라고 하면은 3월까지 저희가 후보 선출을 마치고 예. 단일화를 가지고 이제 그때 가서 최종적 룰 협상 정도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다만 이제 안 대표가 여기서 이제 더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더 조급해지면 이제 그 더 조급해지면 아까 이제 현근택 변호사 말한 것처럼 지금은 안 대표가 여론의 추이상 그래도 1등 후보군의 다자구도에서 1등 후보군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언론이란 게 원래 또 짓궂어 가지고 바로 이게 단일화로 판이 정리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박영선 대 오세훈, 예. 아니면 박영선 대 나경원, 박영선 대 안철수 이런 여론도 돌리거든요. 근데 바로 어떤 짓궂은 언론이 단일화를 한다고 했을 때 나경원 대 안철수 1대1 이렇게 붙여버리기 시작하면은 지금의 결과랑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안 대표가 조급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그럼 좋겠다. 일단은 어쨌든 3자 4자 구도보다는 무조건 단일화, 야권 단일화는 된다고 지금 일단 윤석열 전 최고는 이번 이 일주일 사이에 저는 안 대표가 진도를 많이 뺐기 때문에 그거는 단일화는 어렵지 않겠다. 단일화에서 갑자기 말을 바꾸긴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김종인 위원장은 일관돼요. 3월 달에 가가지고 보자. 그 얘기는 뭐 여러 차례 했죠. 근데 이제 또 안 대표 입장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3월 가가지고 예를 들어 국민의힘의 후보가 너무나도 이제 강해지면은 그럼 오히려 본인이 이제 약간 협상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진도를 빼는 것일 텐데 네. 그 걱정은 안 대표가 너무 안 해도 된다. 나중에 가가지고 1대1 구도화해서 단일화를 어떻게든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은 안 대표가 단일화에 참여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이준석 최고가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서 남자가 같은데 왜냐하면 3월에 그냥 이렇게 되려면 어느 정도 신뢰관계, 기본적인 인간적인 신뢰관계들이 있고 네. 당사자들은 아니라도 어쨌든 대리인들이라도 어느 정도 룰에 대해서는 물밑 합의를 작업을 해놔야 해놔야죠. 돼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제일 관건이 되고 있는 예를 들어 민주당 지지자를 뺄 건지 안 뺄 건지 아니면 여론조사를 뭐 전화로 100%할 건지 아니면 안심번호로 할 건지 예약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합의를 해놔야지 만약에 3월에 가서 근데 그때 가서 하자 시간 없죠. 그거 하다 보면 일주일 2주일 네, 가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등록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게 제가 보기엔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얘기들이 그거는 뭐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물밑에서는 계속 여기 계속 안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아니 그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단일화가 안 바꿔놓으려고 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 이것도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그러니까 어떤 룰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3월 초 된다고 해서 당연히 그냥 단일화 된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안철수 대표 그동안의 경험상 제가 보기에 안 쉽지 될 않다. 아니 근데 저는 이번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철수가 달라졌다 이런 건 잘 안 믿거든요. 저는. 근데 뭐냐면은 안철수 측근들은 달라졌다까지는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 측근? 네, 안철수 대표와 같이 일을 하는 측근들 뭐, 중에서 그 제가 직접 들은 거니까. 예. 그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제3지대 론자들이 거의 다 사라졌다. 네,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안철수 대표에게 틈만 나면은 당신이 지금
갑자기 이제 손 들고 나가면은 제3지대에서 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사람 많았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안 대표도 그걸 믿지 않고 안철수 대표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철수 대표 돌발 행동의 대부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단일화 하려다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상황에서 당신이 요거 나가면 당신이 1등 됩니다. 요거를 부추기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네네. 지금 그게 없다는 것 때문에 약간 국민의힘 쪽에서도 안심을 하는 상황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지금 엄지를 말하는 거예요. 유튜브 시청자들은 상관이 없지만 라디오 청취자들은 자꾸 이거 하면은 도대체 뭔지 모르시기 1등, 때문에 1등이 될 수 있다. 1등이었고요. 네. 신 변호사님.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를 바라보는 것은 여전히 엉뚱하다, 생뚱맞다, 상식이 없다 이런 수준이거든요. 지금 뭐 사실 그 얘기를 했죠. 정치는 상식이 있어야 이런 얘기를 했죠. 김종인 비대위원장. 네, 뭐 무소속으로 들어가서 그 국민의힘에서 경선하자. 무슨 상식이 있어야지. 무슨 엉뚱한 소리냐. 사실 맞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무소속으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국민의힘 후보 경선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뭐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마음이 급해졌고. 버니 샌더스 모델 이런 얘기하던데. 네, 그거는 미국 정치에서나 가능한 일인 거고.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가능하지. 네. 근데 말하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1, 2월 달에 아까 현근택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룰을 짜들어가는 거 절대 안 할 겁니다. 절대 안 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 받을 거다. 안 받을 겁니다. 야, 끝난 다음에 얘기하자. 그러니까 물밑 접촉조차도. 네, 우리 끝난 다음에 얘기하자. 다 끝난 다음에. 그럼 시간이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후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얘기하자. 근데 내심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중에 판단을 하겠죠. 아, 단일화가 아니면 진짜 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주 그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3월 달까지 가면서 국민의 그 안철수 지지율을 뭐 5%대나 이렇게 두 자릿수 아래로 찍어 누른다라고 하는 걸 목표로 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3월 달에 가서 실제로 대등한 가운데서 단일화를 하자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갖고 있는 분의 언행이 절대 아니다. 알겠습니다. 100% 동의. 자, 그렇다면은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해보죠. 어쨌든 지금 이제 두 분 가장 큰 후보 나경원, 오세훈 두 분으로 거의 결정이 나는 듯한 모양새가 됐어요, 그죠? 이제 박영선 전 장관 이제 후보 거의 이제 출마 선언을 했고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아, 거의. 네, 누가 보더라도 네, 거의 출마 선언을 했고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양자 대결 여론조사를 좀 했는데 추이가 조금 바뀐 듯한 그렇죠.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제 그 아시아경제가 했던 조사에서는 박영선 장관을 상대로 오세훈, 안철수는 이기고 나경원은 지는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박영선 장관 똑같은 여권 후보를 상정했을 때 이번에 이제 그 서던포스트 RNC에서 주간조선 의뢰 받아서 했던 조사를 살펴보면은 이거 16일부터 18일까지 한 조사입니다. 이 조사를 보면은 그 나경원, 안철수는 박영선을 이기고 오세훈은 좀 뒤처지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좀 올라가고 오세훈 전 시장이 좀 내려간. 근데 이거는 이제 뒤집어 말하면은 최근에 나경원 의원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세훈 그 후보가 이제 약간 그 출마 선언 과정에서 삐걱거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파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고 그 전반적으로 하지만 야권 우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메이저로 거론되는 후보들이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 안철수 그리고 뭐 나경원 이런 분들이 실제로 박영선 장관이 우상호 의원보다는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시점에서 아마 박영선 장관이 고민이 길어지는 것도 그런 지점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제는 출마하시면은 박영선 장관도 그런데 출마 선언에 따른 어떤 그 처음에 컨벤션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진검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나경원 전 의원하고 오세훈 전 시장 간의 신경정도 조금 이제 거세지는 듯한 좀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어요. 뭐 이제 서로를 향해서 인턴 시장이다, 뭐 10년을 쉬신 분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좀 날선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는데 저는 근데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은 야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박원 시장의 탄생에 대한 책임이 누가 있느냐를 갖고 다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했잖아요. 양보해준 사람, 그다음에 그다음 사퇴한 사람, 선거 나가서 진 사람. 이거 세 다 있어요. 지금 보면 이 메이저 안 말하자면 이제 세 분 다 그 야권 입장에서는 원죄가 있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죄론으로 다투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시점에서 이제 제가 이 서울시장 선거 국면이 시작되기 전부터
급수 이론을 좀 적용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클래스 이론인데 예. 그 오세훈, 안철수 두 분은 지금까지는 대권 주자군으로 군류됐던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번도 본인이 대권에 대한 의지를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분류가 그렇게 안 됐던 것인데 이번에 하여튼간 그 이 판에서 굉장히 관심 받는 후보 셋이 나온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판이 이제 좀 여권에는 좀 뼈 아플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이분들의 주목도를 지금 우상호, 박영선 의원이 쫓아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가장 얄궂은 조사가 나온 게 어느 시점이냐면요. 만약에 이번에 좀 있다가 박영선 의원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나가지고 돌린 조사에서 만약 야권 우세 확인되잖아요. 네. 그럼 언론이란 건 또 아까 말했듯이 얄궂어가지고 단일화 조사 돌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근데 그러면 완전히 이제 관심이 야권 후보가 누가 되느냐로 이제 집중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국면이 나오기 전에 여권도 반전 카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조금 파이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부산 그 파이팅이라는 건 네, 파이팅이지. 좀 많이 사실은 아까 이게 물러났다. 정말 솔직한 속마음이네요, 이거. 아니, 왜냐하면 단일화의 논쟁을 너무 쉽게 물러났어요, 사실은. 네. 들어간다는 얘기는 거의 어찌 보면 입당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같이 하자는 얘기는. 네네. 그러니까 말만 입당 안 했지 거의 입당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부산 선거 구도가요. 사실은 굉장히 국민의힘이 막 앞서가는 것처럼 했는데 앞에 두 사람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론도 바뀌고 사실은 어찌 보면 좀 분위기도 안 좋고 이래요. 지금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묘하게 지금 흘러가고 그렇죠. 있어요. 당 지지율도 바뀌고 네. 지지율도 아마 제가 보기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우리 당에는 또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조금 더 늘어나는 상황이고 이제 늘어난다는 건 어쨌든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에 그렇죠. 똑같은 얘기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지금 사실은 오세훈 전 시장이나 나경원 의원 두 사람 스타일이 그렇게 막 치고받고 싸울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예. 왜냐하면 뭐 서로 정치도 비슷하게 같이 했고 이래서 그러면 사실은 국민의힘이 좀 다툼이 될 거는 결국은 단일화 문제거든요. 네. 안철수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 간에 이게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너무 안철수 대표가 너무 쉽게 좀 더 싸워줘야 되는데 조금 민주당 더 시끄럽게 해야 입장에서는 되는데 이게 다 그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안자랄들이 조기 진압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저는 이제 그 안 오나 이렇게 우박 안 오나 요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우박 안 오나 이렇게 그랬더니 그 나경원 의원이 나오안 이렇게 바꿔달라 이렇게 또 아오안 비슷한데 약간요. 근데 예. 그러니까 그 첫 글자에서 첫 글자를 자기 제일 뒤로 나눠라. 빼지 말아라. 예. 맨 뒤로 빼지 말아라 했는데 사실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자살골을 넣은거나 그 출마 선언 과정에서 사실은 자살골을 그렇죠. 넣은거나 다른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지난 저희 정치인사 보시면은 좀 저희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철수 대표가 우리 쪽으로 오면 내가 안 나가지만 우리 쪽으로 안 오면 내가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밝히시고 이제 그 다음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되게 이제 스텝 많이 꼬였다. 우리가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 생각을 하면 탑 오브 마인드가 없어. 뭐가 딱 떠오르지가 않아요. 전 시장 그렇죠. 중간에 사퇴 안 좋은 것만 조건부 출마 선언. 그러니까 뭐가 뭐 정책이 됐든 이미지가 됐든 뭐가 딱 떠올라야 되는데 요즘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이 전에는 캐주얼 많이 입었었는데 정장 입고 네네. 이렇게 뭐 세련된 서울 남자 이런 이미지를 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해서는 탑 오브 마인드가 안 바뀐다. 딱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네요. 그러니까 딱 떠오르면은 일단 무상급식.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좀 많이 떠오르니까. 이런 질문밖에 그러니까 지금의 오세훈을 딱 상징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 그게 정책이 됐든. 그게 이제 뭐가 어쨌든 됐든. 오세훈 전 시장 측에서 내세우는 건 지금 시정 공백이 있으니 이미 경험이 있는 내가 들어가면은 바로 시정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게 이제 공격 포인트 아니겠어요? 지금 부시장도 1년째 거의 1년째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신 변호사님 얘기가 정확한 게 뭐냐면요. 그 이후에 오세훈 대표가 뭘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다 떨어지고 당 대표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무상급식하고 사퇴한 다음에 공직으로 못 나간 거죠. 그냥 계속 뭐 대권 후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냥 본인은 뭐 대권 후보였지 당내에서든 뭐 정치적인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권 후보긴 하지만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이거는 국민의힘 얘기 들어봐도 별로 없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는 나경원 그 의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독하게 섬세하게 해서 계속 독하게가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분의 지금 최근의 마인드셋이나 이런 걸 보면
그래도 지난주에 갑자기 이번 주인가요? 짜장면 얘기를 하셔가지고 짜장면 짬뽕 얘기해가지고 그 얘기 들으니까 나는 짜장면 잘 만들고 짜장면 뭐 이제 찾을 때가 올 거다. 그러니까 바로 그 노래 생각나잖아요. 어머님은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이 얘기 생각나잖아.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지금 정치에 접근을 하고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선택해라 라고 지금 선거 구도를 몰고 가는 것이 독하게를 점점 강조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피곤하고 한 서울 시민들이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둘 중에 하나 나는 짜장면 줄 거야. 짜장면 먹고 싶은 사람 나 찍어. 이런 이분법적이고 굉장히 갈등지향적인 거는 이거는 좀 지향해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번에 이건 마무리할게요. 그 국민의힘의 이제 아까 나경원 의원의 그런 행보가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층에 어떤 영향을 줬느냐를 봤을 때 실제로 아까 제가 언급했던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일 후보가 되었을 때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59.3%가 지지를 하거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73.1%가 지지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똑같은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후보도 59.2% 안철수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랑 오세훈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지받는 강도는 똑같은데 나경원 의원은 14% 차이 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이런 세부 데이터를 보면요. 아까 근태경이 얘기한 것처럼 단일화해서 이제 수싸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아마 이제 관심사로 옮겨가게 되면은 거기다가 이제 어쨌든 여성 가점제 10%가 또 있고 치열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10초만 얘기하면요. 네네. 사실은 저도 아마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분이 엊그제 보니까 무슨 가세현 거기 가서 총선 부정선거였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부정선거인데 바로 저는 잠깐 이준석 전 최고 지금 눈 커진 거 보셨어요? 누가 그런 얘기했다고? 나는 부정선거라는 어떤 생각이 있다. 근데 내가 이게 어떤 참았다 이런 뉘앙스로 말한 게 있더라고요. 누가 그런 말 했단 말이야? 가세현이 지금 네, 그래서 국민의힘 선거에서 이분이 좀 본선에 나와가지고 아마 좀 이렇게 방송 나가서나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부정선거 소리를 내었는가? 불리하지 않더라고. 자, 일단 방금 이준석 전 최고가 언급한 여론조사는 주간조선이 서던포스트 RNC에 의뢰를 한 거고요. 조사 기간 1월 16일부터 18일까지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요. 더 궁금하시면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박영선 전 장관이 어쨌든 사의를 표명하면서 그 얘기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아까 제가 넌지시 여쭤봤더니 출마 선언 아직 안 하셨으니까 그 이야기는 출마 선언 이후에 저희가 좀 길게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혹시나 또 이제 왜 그 자꾸 야권 쪽의 후보들 얘기만 하냐 니네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겠는데 출마 선언 다 하시면 저희가 또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간 관계상 그래요. 이 세 분이 말씀이 너무 길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다음 주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다음 주 예고 잘 안 하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 프로그램이 좀 커졌습니다. 이거 조금 안 하던 어깨에 좀 힘 좀 주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여야의 후보군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카롭지만 또 이 정치인 싸움만의 또 유쾌함, 웃음도 좀 있는 그런 우리만의 청문회를 좀 해볼까. 그래서 아마 이제 어느 쪽 후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두 분이 어떻게 이제 질의응답을 하실지는 대충 보이시잖아요. 그거 좀 기대해 주시면서 첫 순서로 다음 주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모시겠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여권의 후보들도 저희가 지금 모실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요. 기대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본방사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거 꼭 물어보세요. 네네. 떠오르는 생각이 그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거 직접 면전에서 물어봐 주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정의당 후보도 꼭 이 자리에. 그럼요. 정의당 후보도 모셔야죠. 자, 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정치인싸 오늘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현근택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